안녕하세요. 기술 면접. 특히 요즘 정말 뜨거운 데브옵스 분야 신입 면접이요. 이거 생각만 해도 좀 긴장되시죠? 알아야 할 기술 스택은 뭐 엄청 많은데 면접관은 과연 뭘 중요하게 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데브옵스 신입 면접, 핵심 질문과 답변 전략, 여기서 발췌한 내용을 좀 보면서요. 면접관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그 핵심 포인트를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뭐 답을 아는 걸 넘어서 그 배경 지식이나 실제 운영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탐험 목표는요. 테라폼의 좀 까다로운 동작 방식부터 시작해서 코드로 인프라 다룰 때 꼭 필요한 안전장치, 그리고 직접 EC2 서버 세팅하는 과정, 또 서비스 안정성을 위한 재해복구 전략까지 그러니까 면접 단골 질문들의 그 속뜻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질문부터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료 보니까 테라폼에서 리소스를 없애려고 카운트는 0 이렇게 설정했는데도 삭제가 안 되는 뭐랄까 지옥 같은 시나리오가 있다고요? 아니 이론대로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죠? 네,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명확히 삭제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게 몇 가지 함정이 좀 있어요. 가장 흔한 경우 중 하나가 상태 파일, 스테이트 파일의 불일치 문제입니다. 상태 파일 불일치요? 네, 로컬 환경에서 테라폼 플랜 돌렸을 때랑 저기 S3 같은 원격 백엔드에 저장된 실제 상태 정보가 다를 때 이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에서는 이거 삭제해야겠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원격이 있는 상태 파일은 아직 옛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테라폼이 좀 혼란스러워해요. 잠깐만요. 그럼 상태 파일 불일치라는 게 정확히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그냥 플랜 다시 실행하면 맞춰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뭐 더 복잡한 상황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냥 플랜만으로는 해결 안 될 때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원 중 누군가가 실수로 원격 상태 파일을 이전 버전으로 돌려놨다거나 아니면 로컬에서 작업하던 내용을 원격에 제대로 푸시 안 했을 때 그럴 때 불일치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테라폼이 현재 인프라랑 상태 파일 간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게 되고 카운트가 0 변경을 적용 안 하거나 심지어는 완전 엉뚱한 리소스를 변경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요. 리소스 설정 자체에 라이프 사이클 블록 있잖아요. 거기에 특정 변경을 무시하도록 예를 들면 ignore changes 같은 옵션이 걸려 있을 때예요. 개발 과정에서 임시로 설정해놓고 깜빡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테라폼은 변경을 감지했는데 설정 따라서 그냥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거죠. 아하, 라이프 사이클 설정 때문일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사실 가장 좀 골치 아픈 경우가 세 번째인데 모듈 구조의 복잡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모듈 자체에 카운트를 써서 동적으로 생성 여부를 결정했는데 그 모듈 내부의 리소스가 포리치 같이 다른 반복 로직을 쓰고 있으면요. 테라폼이 이걸 완전히 새로운 인스턴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새로운 인스턴스요? 네, 그래서 기존 리소스를 삭제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코드가 복잡해지면 이런 내부 리소스 추적이 어려워지니까 디버깅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아하, 이게 단순 설정 문제가 아니라 상태 관리, 라이프 사이클, 모듈 구조까지 진짜 복합적이네요. 그럼 실제로 이런 상황 딱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디버깅 팁 같은 거 없을까요? 우선 당황하지 않고 상태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terraform -refresh true 이 명령어를 써서요. 현재 클라우드상의 실제 리소스하고 상태 파일 간의 차이, 이걸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이걸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terraform state list 명령어로 현재 상태 파일에 어떤 리소스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명령어가 현재 상태 파일이 추적하고 있는 모든 리소스 아이디 목록을 쫙 보여주거든요. 아, 리스트로 직접 확인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리소스가 상태 파일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terraform state rm resource address 이 명령어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 명령어는 실제 인프라에는 영향을 안 주고 상태 파일에서 해당 리소스 기록만 딱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 후에 다시 테라폼 플랜이란 어플라이를 실행하면 의도한 대로 리소스가 정의될 가능성이 높죠. 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근데 이 방법은 정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S3 같은 원격 상태 백엔드를 사용하고 잠금 기능을 꼭 활성화하고 라이프 사이클 설정은 진짜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쓰고 또 모듈 사용 규칙을 팀 내에서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런 디테일한 상태 관리가 결국 인프라 전체의 안정성하고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테라폼 같은 IAC 도구가 정말 강력하긴 한데 코드 한 줄의 실수가 진짜 큰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IAC 환경의 안전장치 설계가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신입 수정에서도 좀 이해하고 적용해볼 만한 현실적인 안전장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완벽한 코드라는 건 없으니까 실수를 좀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타단계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사람하고 프로세스를 통한 검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GitHub 프로 리퀘스트, PR 기반으로 작업한다면 테라폼 코드가 변경될 경우에 테라폼 플랜 실행 결과를 스크린샷이나 텍스트로 PR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최소 1명, 중요한 변경이라면 2명 이상의 동료 리뷰를 거쳐야만 메인 브랜치에 병합, 머지할 수 있도록 브랜치 보호 규칙 같은 걸 설정하는 겁니다. 코드 리뷰 중요하죠. 그거 말고 자동화된 검증 방법도 있겠죠.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이 좀 잡아주는 그런 거요. 물론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자동화된 정적 및 동적 분석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자동화 과정에 TF-Lint나 체커브 같은 도구를 통합하는 거예요. 이 도구들이 마치 코드 문법 검사기처럼 코드 자체를 분석해서 미리 정의된 규칙, 예를 들어 보안 그룹 포트가 너무 많이 열려 있지 않은가 라든지 S3 버킷이 퍼블릭으로 설정되지 않았는가 같은 거나 아니면 회사 표준을 위반하는 부분을 찾아줘요. 코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는 거죠. TF-Lint, 체커브 같은 도구들이요. 네,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테라폼 플랜의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고 테라폼 show-json tf 플랜 명령으로 이 계획을 JSON 형식으로 변환한 다음에 간단한 스크립트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디스트로이 액션이 포함된 리소스가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 같은 핵심 자원인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슬랙이나 이메일로 즉시 경고 알림을 보내는 그런 동적 분석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배포 승인 전에 위험한 변경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와, 코드 작성부터 배포 직전까지 진짜 단계별로 검증하네요. 그럼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기 전에 좀 더 안전하게 테스트해볼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가짜 운영 환경 같은 곳에서요.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안전장치인데요. 격리된 테스트 환경 운영과 가드레일 설정입니다. 운영 환경하고 거의 똑같지만 실제 사용자 트래픽은 받지 않는 스테이징이나 샌드박스 환경을 구축하는 게 좋아요. 개발된 테라폼 코드를 먼저 이 환경에 배포해서 예상치 못한 오류나 설정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테이징 환경에서의 예행 연습이군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원 있잖아요. 예를 들어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나 핵심 VPC 같은 것들. 이건 실수로라도 절대 삭제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테라폼의 라이프사이클 블록 안에 prevent destroy equals true라는 옵션을 설정해두면요. 테라폼 destroy 명령을 실행해도 해당 리소스는 삭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가드레일 역할을 합니다. 와, 프리벤트 디스트로이. 이거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속한 롤백 전략 중배입니다. 아무리 안전장치를 잘 갖춰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때를 대비해서 Git에서 특정 시점에 정상 작동하던 코드 상태를 태그로 관리하고 또 테라폼 원격 상태 백엔드의 버전 관리 기능을 활용해서 문제가 생기기 바로 직전 상태로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둬야 합니다. 결국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강조되는 코드 품질 관리, 자동화 테스트, 변경 관리, 버전 관리 같은 원칙들이 인프라 관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셈이죠. ISC의 안전장치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테라폼의 핵심인 terraform.tfs 스테이트 파일, 이 상태 파일의 중요성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이 상태 파일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게 잘못되면 거의 재앙 수준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terraform.tfs 스테이트 파일은 테라폼에게 현재 관리 중인 인프라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는 지도이자 기록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작성한 테라폼 코드, 그 TF 파일은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고 싶다는 설계도에 해당하고요. 상태 파일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로 어떤 자원들, 예를 들면 EC2 인스턴스 아이디나 S3 버켓 이름 같은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정확히 기록한 결과물인 거죠. 테라폼이 플랜이나 어플라이를 실행할 때 이 코드, 즉 설계도하고 상태 파일, 현재 기록을 비교해서 어떤 부분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바로 이 상태 파일입니다. 아, 설계도와 실제 결과 기록이군요. 파일에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없는 존재로 간주하고 코드에 정의된 대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경우예요. 그럼 다 날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건 당연히 기존 서비스 중단이나 데이터 유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을 상태 파일 오류 때문에 감지하지 못해서 설정 변경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리소스를 자꾸 재생성하려고 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요. 와, 생각만 해도 진짜 아찔하네요. 이게 단순한 파일 하나가 아니라 정말 인프라 운영의 심장부 같은 역할이군요. 이런 재앙을 막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최선일까요? 네. 그래서 몇 가지 핵심적인 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로컬 머신에 상태 파일을 두지 마시고 원격 백엔드, 리모트 백엔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AWS S3나 아주어 블럽 스토리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안정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는 게 거의 표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태 파일이 중앙에서 관리되고 팀원 간 공유도 쉬워지죠. 둘째, 원격 백엔드와 함께 상태 잠금, 스테이트 락킹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여러 명의 개발자가 동시에 테라폼 어플라이를 실행하면 상태 파일이 서로 덮어쓰여서 깨질 위험이 있거든요. AWS 다이나모DB나 아주어 블럽 리스 같은 걸 이용해서 한 번에 한 사람만 상태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기능입니다. 충돌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죠. 아, 동시작업 충돌 방지 기능이군요. 네. 셋째는 저장소 자체의 버전 관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S3 버킷의 버전 관리 기능을 켜두면 실수로 상태 파일을 잘못 수정하거나 삭제했더라도 이전 버전으로 쉽게 복구할 수 있어요.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주기적인 백업은 물론 기본이고요. 마지막으로 엄격한 접근 통제입니다. IAM 정책 같은 걸 이용해서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사람이나 서비스, 예를 들면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것만 상태 파일에 접근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상태 파일에 접근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감사 로깅을 설정하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이 네 가지, 즉 원격 백엔드, 잠금, 버전 관리 백업, 접근 통제, 이걸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안정적인 테라폼 운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론적인 테라폼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좀 더 실전적인 면접 질문으로 가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AWS EC2 인스턴스에 직접 웹서버를 구축하는 과정을 설명해 보라는 질문도 단골이라고 하는데요. 뭐랄까 기본적인 내용 같으면서도 막상 설명하려면 단계가 꽤 많죠. 네, 맞습니다. 이 질문은 지원자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 요소들을 이해하고 직접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리눅스 시스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가 좀 있어요. 답변 예시를 보면 단순히 EC2 인스턴스 생성,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네트워크 환경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야죠. AWS 콘솔이나 CLI를 써서 가상 사설망인 VPC, 그리고 외부 인터넷하고 통신할 수 있는 퍼블릭 서브넷,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서 트래픽 경로를 지정하는 라우팅 테이블을 생성하는 겁니다. 웹서버가 인터넷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딱 마련하는 거죠. 네트워크부터 만드는군요. 네. 그 다음으로 방화벽 설정, 즉 보안 그룹, 시큐리티 그룹을 구성해야 합니다. 인스턴스 레벨에서 작동하는 가상 방화벽인데요. 웹 서비스에 필요한 HTTP 8번 포트량 HTTPS 433번 포트 트래픽은 외부 00000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요. 인바운드 룰, 서버 관리를 위한 SSH 22번 포트 접속은 보안을 위해서 현재 자신의 공인 IP 주소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죠. 이때 인스턴스 사양, 예를 들어 비용 효율적인 T3 마이크로 타입 같은 거, 그리고 운영체제의 이미지 AMI, 예를 들어 우번투 20.04 LTS, SSH 접속에 쓸 키페어, 그리고 앞에서 만든 VPC, 서브넷, 보안 그룹을 정확하게 지정해 줍니다. 네, 인스턴스가 이제 부팅되고 나면 서버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 설정을 해야겠군요.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생성할 때 지정했던 키페어, 그 .pen 파일을 이용해서 SSH 클라이언트로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주소에 접속합니다. 접속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sudo apt update and sudo apt upgrade -y 명령으로 패키지 목록 갱신하고 설치된 모든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보안과 안정성의 기본이니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체제 자체 방화벽, 예를 들어 우번투에 UFW 같은 거 설정도 필요할 수 있어요. sudo UFW allow open SSH로 SSH 접속 허용하고 sudo UFW enable로 방화벽 활성화하는 식으로요. 물론 보안 그룹에서 이미 제어하고 있다면 필수는 아니지만 이중 방어, 디펜스 인 뎁스 차원에서 설정하는 게 권장되죠. 아, UFW 설정도 할 수 있군요. 네. 그 다음엔 웹서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죠. 여기서는 예시로 nginx를 사용하는데요. sudo apt install nginx-y 명령으로 설치하고 서버가 재부팅되어도 자동으로 nginx가 시작되도록 sudo system control enable nginx로 서비스 등록한 다음에 sudo system control start nginx로 바로 실행시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테스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nginx의 기본 웹 문서 루트인 바 www html 디렉토리에 index.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예를 들어 echo hello devops interview sudo t 바 www html index.html 같은 명령으로요. 그리고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EC2 인스턴스의 퍼블릭 IP 주소를 입력했을 때 방금 만든 메시지가 딱 보이면 성공입니다. 간단하게 확인까지?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서비스라면 Let's Encrypt 같은 무료 인증기관 통해서 SSL, TLS 인증서 발급받고 Certbot 같은 도구로 HTTPS 설정을 자동화하는 과정까지 언급하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이 클라우드 네트워킹, 리눅스 기본 명령어, 시스템 관리, 웹서버 운영까지 진짜 폭넓은 실무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코드 작성이나 관리,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 연속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재해 복구, 디자스터 리커버리, DR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면접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책임져야 하는 데브옵스 인지니어에게 DR은 정말 필수적인 고려사항이죠. 재해복구 전략을 설계할 때는요, 먼저 두 가지 핵심 목표 지표, 즉 RTO,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티브, 복구 시간 목표, 하고 RPO,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 복구 시점 목표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RTO랑 RPO요? 네, RTO는 장애 발생 후에 서비스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까지 걸리는 최대 허용 시간, 예를 들어 2시간 이내 복구. RPO는 장애 발생 시 최악의 경우 유실될 수 있는 최대 데이터 양, 시간 기준으로요. 예를 들어 최대 15분 전 데이터까지 복구 가능. 이걸 의미합니다. 이 목표는 당연히 서비스의 중요도나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계층의 전략을 조합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데이터 보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를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문제죠. 예를 들어 RDS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주기적인 자동 스냅샷 기능을 활성화하고 이 스냅샷을 다른 리전으로 자동 복사하도록 설정합니다. S3에 저장된 중요한 파일들도 버전 관리 기능을 켜서 실수로 삭제하거나 덮어쓰는 걸 방지하고 크로스 리전 레플리케이션, CRR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리전의 버킷에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복제해 두는 거죠. 데이터 백업과 복제가 기본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인프라 복원력 설계입니다. AWS를 예로 들면 하나의 데이터 센터, 즉 가용 영역 AGS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비교적 크네요. 따라서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여러 에이지에 걸쳐 분산 배치하는 멀티 에이지 구성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로드 밸런서를 앞에 두면 한 에이지가 통째로 다운되어도 다른 에이지의 자원들이 서비스를 계속 이어갈 수 있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리전 전체, 예를 들어 서울 리전 전체에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인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예 다른 리전, 예를 들면 도쿄 리전의 예비 인프라를 준비해두는 멀티 리전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최소한의 자원만 유지하다가 재해 시 활성화하는 웜 스탠드바이나 파일럿 라이트, 아니면
평소에도 트래픽을 일부 처리하는 액티브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백업하고 인프라를 여러 지역에 분산하는 것 외에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는 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인프라 코드화와 복구 절차 자동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테라폼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DR 환경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 자원들, VPC, 서브넷, 보안 그룹, 로드 밸런서, 오토 스케일링 그룹 등등을 미리 코드로 정의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실제 재해가 발생하면 이 코드를 실행하는 것만으로 미리 약속된 복구 환경을 빠르고 일관성 있게 구축할 수 있는 거죠. 수동으로 하나씩 클릭해서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확실히 IAC가 여기서도 빛을 발하네요. 네. 또 단순히 인프라 생성뿐만 아니라 DNS 레코드를 DR 환경으로 변경하고 백업된 데이터베이스 스냅샷을 복원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등의 전체 복구 과정을 스크립트로 자동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동화된 복구 절차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DR 모의 훈련, 리허설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고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숙달해야 하죠. 데이터 동기화 방식도 RPO 달성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리전 간 복제 기능, 예를 들면 RDS 크로스 리전 위드 레플리카스나 다이나모DB 글로벌 테이블스 같은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카프카 같은 메시징 큐를 쓴다면 미러메이커2 같은 도구로 다른 리전의 메시지를 복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계획과 절차, 비상 연락망 등을 상세히 문서화하고 정기적인 모의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목표했던 RTO와 RPO를 실제로 만족시킬 수 있는지 꾸준히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수 있어요. 과연 기술적인 준비만으로 충분할까요? 실제 재난 상황에서 매뉴얼이 그냥 책장에 꽂혀만 있고 훈련이 부족하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죠. 좀 미묘한 작동 방식부터 IAC 안전장치, EC2 서버 구축 실전, 그리고 서비스 연속성을 위한 DR 전략까지 꽤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뤄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넘어서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클라우드 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목표로 하시거나 이미 현업에 계신 모두에게 기본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주자들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IAC는 예측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DR 환경 구축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고요. 또 앞에서 강조했던 테라폼 상태 파일의 철저한 관리는 이런 IAC 운영 자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되죠. 그러니까 개별 기술 요소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전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 큰 그림을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는 주로 기술적인 안전장치하고 전략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도구와 절차들이 실제 팀의 문화와 프로세스 속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막 촉박한 마감 일정 때문에 이번만 코드 리뷰나 테스트 단계를 건너뛰자는 그런 압박이 생긴다면 혹은 DR 훈련을 바쁜데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적 안전장치도 사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사람과 문화 그리고 프로세스에 이 삼박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